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힘들게 한 루이지아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컨트롤할 수 있는 창이 닫히고 있다고 시인했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지역의 술집과 비치 등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개발돼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있는 한 바이러스를 잡기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단기 치료는 약 $2,300, 장기 치료는 약 $4,300입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N95 등의 의료품이 또 모자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적도 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구호가 들리거나 백인이 시위대에 총을 겨누는 비디오를 리트윗했습니다. 하나는 몇 시간 안에 내렸지만 사과하지도,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시시피주가 남부 연합기를 상징하는 주기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스북도 결국 대통령의 선거 광고를 포함해 가짜 컨텐츠를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의 광고 보이콧가 거세진 뒤에 내린 결정입니다. 바이러스와 시위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대통령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대통령은 일단 바이든 후보의 별명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이 탈리반 관련 전투 요원에게 캐시를 줘서 미군들이 살해됐다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가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사에는 관련 제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됐지만 미국은 물론 새로운 뉴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시위, 그 이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가 무척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연속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루이지아나주에서 2014년부터 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낙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시술을 하는 의사가 주변에 30마일 안에 병원이 있어야지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이 법안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안전, 건강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병원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주장이었고, 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루이지아나에는 낙태 시술소가 한 곳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5대4로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4명의 보수 연방 대법관들과 같이 루이지아나의 낙태법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 전에 텍사스의 거의 비슷한 법에 대해서도 이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그 텍사스 법을 지지했지만 4년이 지난 뒤에는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진보 쪽에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판결은 또 하나 중요한 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낙태에 관한 판결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브렛 캐버나우, 닐 고서치 두 사람의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연방 대법원에 보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지난번에 이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나왔었고, 그 뒤에 드리머들을
내쫓는 것이 지금 아니다라는 판결, 이번 세 번째 낙태에 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방 대법관 존 로버츠를 상당히 비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봐라, 연방 대법원을 이렇게 보수 쪽으로 돌려놓지 않았는가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명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기에서 오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게 오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일부 CNBC 방송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블록버스터 케이스 연달아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6개 그것을 따지고 보면 조금 나아졌네요. 36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 일요일 것까지 다 집계를 해보니까 31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2개 주에서만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 그래프를 보면은 알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 함께 비교를 해볼 때는 미국만 준부터 5월 달부터 이제 미국이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6월 달 들어서 급히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완전히 V자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경우는 이제 거의 6월 달부터는 내려가서 플랫한 내려간 상태에서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5월 말부터 그냥 평평해지다가 지금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것을 거의 감지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 일본의 경우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평평하게 한국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평평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자면 미국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window is closing. 컨트롤할 수 있는 윈도우가 클로징 되고 있다. 알렉 아이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중환자실을 포함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주, 다른 주,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주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휴스턴이 텍사스주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휴스턴의 경우는 3분의 1 정도의 중환자실의 환자는 50세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 시스템에서 지금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고요. 해서 이것도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고 건강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리스크가 덜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숨질 확률도 낮고 인텐시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낮다가 얼마 전까지였는데 이제 확실하게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게 아니다. 20대, 30대, 40대도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저는 텍사스 트리뷴이라는 신문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들이 현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6월 달 들어서 텍사스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50%는 50세 미만이고 그 가운데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30%가 50대 미만이다 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세계와 미국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망자가 지금 5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나왔는데 세계에서도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 24시간 썬데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1000만, 10만, 거의 19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그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호흡기 관련이다, 폐다, 뭐 심장, 뭐 부정맥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다가 췌장, 뭐 신장, 간, 다른 그 장기도 굉장히 그 힘들다, 약해진다 하는데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안 아픈 증상이 없어요. 질병통제국에서 일요일에도 또 다른 증상들도 여기에 보탰는데 모든 증상들이 다 뭐 메스꺼움부터 시작을 해서 두통 등등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회복이 굉장히 늦고요. 과연 연구한 확실한 회복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환자들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이 어느 정도가 회복돼야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회복된 뒤에도 이 같은 증상을 겪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무도 확신하지 없다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는 out of control이다. 뭐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네요. 선벨트 그쪽 지역이 완전히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애리조나 지금 물론 마찬가지고요. 레드 스테이트 굉장히 큰 리스크다.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또 경제 이렇게 해서 오픈했다가 그 텍사스 같은 데도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손님이 줄어들고 술집, 식당 닫고, 캘리포니아주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지사가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 한 군데였어요. 그리고 뭐 컨이라든가 뭐 킹이라든가 임페리얼 카운티 이런 곳에 술집 문 닫으라 하니까 에릭 가셀이 LA 시장이 일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트위터를 통해서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한다 했고 7군데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8군데 카운티 샌브란디노하고 리버사이드, 벤츄라, 산타바바라 그리고 뭐 산타 클라리타, 세크라멘토를 포함해서 이런 카운티도 그 카운티에서 알아서 다시 그 술집을 문을 닫을지를 결정을 해라 하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왜 술집이냐 하면은 이게 공기 중에서 많이 그 퍼질 수 있다. 에어본을 이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음악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고 얘기를 하고 또 술 마실 때 마스크를 벗어야지 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미시건, 버지니아, 버몬트,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가 전부 그 병원의 입원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N95 마스크가 모자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물론 그 한창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3M 같은 회사를 해서 그 대통령이 압박을 넣기도 하고 해서 많은 마스크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면서도 그것을 미처 미국에서의 상황을 읽지 못해서 세계로 수출을 하고 했었던 것이 또 행정부의 불찰로 지적이 되고 미국 내에서 많이 소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 다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면서 모델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해야지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마스크 쓰기가 권고라고는 하면서 본인은 마스크 쓰지 않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스크가 그 칼의 양날과 같아서 마스크를 써서 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마스크를 쓰면은 거봐라 마스크 쓰면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더 이상은 대통령 재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해가 된다 하면서 real man은 마스크를 쓴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공화당이 그 테네시가 지역구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굉장히 베테랑 의원이죠. 특히 이제 상원의 헬스
교육, 또 하나가 뭐죠? 레이버, 같은 펜션까지 포함해서 이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부통령은 마스크는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말에 텍사스에 가서 이게 이 사람들이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비헤이비어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마스크 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질병통제국에서 그 권고를 했을 때도 허그하고 악수하고 했었던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제 탓을 지금 돌리는 거가 있고, 새로 나온 뉴스로는 오늘 아침에 길레아드 사이언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렘데시버를 만드는 치료약이라고 이제 뭐 하겠죠. 유일하죠. 현재로서는. 그런 렘데시비르 약값을 책정을 했는데 두 가지 정부의 뭐 메디케어 등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과 일반 그 민간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이것을 그 투여받는데 $520 해서 이제 5번 해서 뭐 $3,120 아니면 열흘 정도 입원을 해야지 되는 사람은 $5,170 뭐 이 정도요. 그러나 정부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한 번에 $390 해서 닷새 단기간 치료 $2,340 장기간은 $4,290 이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한데 이것도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렘데시비르를 만든 그 회사가 얘기하기를 다른 나라들의 그 의료 시스템, 그 어떠한 그 디스카운트, 약의 디스카운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렘데시버를 투여받아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뭐, 한 닷새 정도, 열흘까지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열흘이냐. 처음에는 2주일 했는데, 이 렘데시비르가, 조금 그 기간을 단축시켜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연구소의 그 전염병 질병 그 연구소의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뭐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그런데 백신이 쉽게 빨리 개발된다는 것조차 생산되기까지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뭐 백신 안 맞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여론조사 나온 것 보니까 미국 사람들 한 3분의 1은 백신 그 접종을 받지 않겠다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4월보다도 6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훨씬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때는 사실은 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더 명확할 때가 있는데 불어 소리를 전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해주기 싫어서요. 백인 우월주의자 구호를 홍보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어려움과 코스를 바꾸기는 바꿔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그 주목을 해야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분들께서 전부 그 선거,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신경을 그 쓰셔야지 되기 때문에요. 요즘 여러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시점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한 35%까지 내려간다면 그러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못할 것을 너무 확실하게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적으로야 안 하겠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후보로 선택해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뭐 지난 주말에 폴리티코와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이대로는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 아닌 것이 상당히 행운인 거죠.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11월까지는 정치계에서는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저것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게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지지 기반을 확 잡는 거거든요. 주말에 이제 어떤 그 비디오를 리트윗했냐면은 제가 그 별로 길지도 않아요. 보니까 플로리다주에 더 빌리지라는 뭐 그룹도 있고 마을도 있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이든 그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전부 골프 카트를 타고 그 카트에 뭐 마스크 안 썼어요. 두 사람이 타기도 하고 혼자 타기도 하고 백인입니다. 전부 거의 백인이죠. 전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측이 부딪힌 거예요. 이제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그 골프 카트를 타고 어느 곳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인종차별주의자다 하는 피켓도 들고 있었고 그런데 워낙에 그 주체 자체가 골프 카트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 훨씬 조금 강해 보였고요. 그러자 반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어떤 여성이 이렇게 뭔가 피켓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 한 사람이 white power 아주 크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white power라는 얘기를 저는 2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부딪히는 이런 트윗인데 대통령이 그 비디오를 리트윗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지지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아니까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화이트 파워를 슬로건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막 여기저기서 그 일요일이니까 시사 토크쇼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몇 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뭐 새벽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하면 한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그게 걸려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내렸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내리고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를 대통령은 화이트 파워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대통령이 설령 못 들었을 수도 있죠. 화이트 파워라는 얘기를 저는 클리어하게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도 그 남자분이 그 뭐 블루 컬러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던 분인데 크게 얘기를 해서 아주 명료하게 들렸거든요. 일부러 maybe 상대가 대통령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뭐 화이트 파워라고 얘기했던지 어쨌던지 그랬는데 대통령이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럼 못 들었다? 그런데 인종차별주의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하는 그 슬로건을 한 것은 잘못했다? 나도 그것을 미처 못 들었으니까 못 듣고 내가 리트윗했네? 사과한다? 이 정도 말이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가? B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종차별주의자적인 그런 것을 보이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본인의 성향도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하면서 BBC 방송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2017년도에 영국의 정말 완전 우파 그룹의 비디오 아주 흉측한 비디오였어요. 테레사 메이 당시의 총리도 이건 아니다 하고 비난을 한 그런 트윗을 미국 대통령이 리트윗하지 않았는가. 2019년도에는 미국의 4명의 연방 하원 의원 전부 초선이었고 민주당이에요. 뭐 이라한 오마르를 포함해서 그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를 포함을 해서 그 여성들을 전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BC 방송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명 가운데서 3명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4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데 아주 그 더러운 말 하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 나라나 잘해라 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표현이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개의 그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그거죠. 뭐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것이 67년도에
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차별 시위 같은 것 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경찰국장이 다 쏘아버리겠어 하는 그 얘기를 대통령이 이번 시위대를 향해서 그대로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연방 상원에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팀 스캇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상원 의원. 이번에 공화당에서 경찰 개혁안을 낼 때도 이 의원이 얼굴이 까마니까 보기 좋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랜 동안 그 인종차별 없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해서 많은 다른 의원들을 제치고 팀 스캇이 경찰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 팀 스캇이 어제 많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듣지 못해서 화이트 파워라는 것을 리트윗을 했던 아니던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리지라는 그 그룹이에요. 시니어 그룹.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선에 이렇게 가까워오면서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백인 남성들은 대통령에게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화이트 파워를 외친 사람도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인 남성의 와이프, 시스터, 그리고 무슨 뭐 연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제 대통령에게서 처음에는 재밌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아직도 마스크 안 쓰면 마초맨 좋아 하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헬스케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조금 해가 되더라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하고 너무 빨리 여는 것을 싫어하고 남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 반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는데 4년 전에도 이 워킹 클래스 백인 여성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서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그 마진 백인 교육 많이 받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그 지지율 받은 것이 26%포인트나 됐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인데도. 그런데 지금은요, 그 26%가 바이든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6%로 줄어들었습니다.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남성 백인들 그 유권자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전체 그 파퓰러 보트에서 그 선거인단표는 아니지만 파퓰러 보트에서 2%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2%가 없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킹 인스티튜션의 그 전문가인 윌리엄 게르스턴 박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2%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뭐 83살 된 그런 뭐 뉴욕에 계시는 뭐 카니 로거포 이런 분들은 나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지지해. 그러나 좀 어떤 그 모범 얘를 좀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은 좀 대통령이니까 보여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면에 뭐 20몇 살의 샌디에고에 사는 여성 이름이 나와 있던데요. 그런 여성의 경우는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슈를 시리어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무슨 문제를 어떠한 이슈를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야 이거 지지율 35%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나 몇 주일 사이에 10% 정도는 올려놔야지 조 바이든 후보와 현재로서 이렇게 싸워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하지 않고 이 같은 리트윗 같은 것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도 좀 써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는 여론조사 그거 그 실제와는 그렇지 않아.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많아. 그 2016년도에 선거할 때 99.9%가 힐러리 클린턴 당선된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새로운 조사가 나올 때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그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 분열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해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슬리피조가 사람들이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요.
슬리피조가 좀 약한 것 같아. 무슨 별명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다가 뭐 썩은 물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왑프조라고 할까? 하다가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붙였던 정말로 아주 오싹할 정도로 싫고 부패한 크리피조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제 제가 보니까 부패한 corrupt 조 이렇게 일단 했군요. 그래서 별명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 손을 듭니다. 주정부는 주정부 나름대로 또 뭐 페이스북 같은 마크 저커버그 절대로 손들지 않을 것 같더니 결국은 주말에 손을 들고 말거든요.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미국의 굉장히 요즘에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인데 마크 저커버그가 뭐 성명 비슷한 스테이트먼트 비슷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페이스북도 이제 그 정치인들이 쓰는 그 같은 글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선거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거 잘못됐다 하는 그런 그 표시를 트위터가 하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페이스북 사람이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주는 돈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서 이거 페이스북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해도 꼼짝 않다가 결국은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코카콜라 같은 데서 또 이 버라이존 같은 데서 돈을 광고를 끊고 안 하고 보이콧한다. 그것도 말이요. 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Stop hate for profit. 그 미움, 혐오 같은 것을 퍼뜨리면서 돈을 버냐? 넌 돈이 그렇게 좋아?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 슬로건 아래 너무 많은 페이스북이 광고가 뭐 1년에 한 7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는 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손들이 그냥 뭐 벤앤제리, 버라이존, 또 무슨 그 코카콜라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업계에 아주 그 큰 뭐 관련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가니까 마크 저커버그도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도 레이블링 붙이는 것을 시작을 한다. 어떤 그 포스트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소셜미디어 우리가 판을 벌리는데 우리가 이런저러한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우리 그 페이스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니 그게 갑자기 며칠 한 2주일, 3주일 정도 됐나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곧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히 큰 역전이다. 리버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익 모델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과 다르지만 결국은 이 규제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컸었던 것이 역시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이 됐던 재선 대통령이 되던 여러 가지 이슈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 상징 가운데 하나가 when the shooting starts,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 얘기가 될 겁니다. 시위대에게 쏴버려 뭐 하는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그 파타고니아 지금 텔레비전 선전에 나오는데요. 입은 것 같지도 않지 가볍다면서요. 이 스포츠 용품 파는 뭐 여러 가지 파타고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노스페이스도 안 한다고 하고 업워크라든가 REI 뭐 이런 곳에도 Stop Hate for Profit 해서 페이스북에 광고 안 한다고 하니까 손들었어요. 완전히 손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주 하면은 그 어떤 생각하세요? 미시시피주 하면 전 생각나는 미국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미시시피주의 하원과 상원에서 전부 이
주마다 기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도 기가 있고 그 주를 가장 잘 상징하는데 제가 헤드라인에선 조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기의 한 부분에 이 남북 그 연합기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 상징이 들어간 이게 미시시피의 그 기였습니다. 그 기가 뭐 1894년부터 사용했다고 하니까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도 30년 세월이 더 흐른 뒤부터 쓴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860년대 초였으니까 지금 2000년도니까 몇 년이에요? 뭐 100년보다도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났는데도 100년이 뭐예요? 1800년대하고 2020년대인데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그 소수인종의 인권을 보호해라 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하원과 상원이 그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길을 바꿔야지 된다.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하고 통과시켰는데 하원에서는 찬성 91대 반대 23, 상원에서는 찬성 37대 반대 14로 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가? 뭐 전문 한 9명의 위원이 있대요. 이 위원이 전문가들이 만든 길을 잘 보고 나서 이것을 11월 달 선거할 때 주민 발의한 형식으로요. 캘리포니아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거 괜찮으세요? 하고 허락받고 길을 바꾼다는 겁니다. 해서 주지사도 그 공화당인데 이 공화당 주지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젠 그 큰 흐름에 따라서 뭐 상하원에서 통과돼서 내 데스크에 오면 내가 곧바로 서명할게 하더니 어제는 곧바로 서명은 안 하던데요. 며칠 좀 더 리뷰를 하겠어. 리뷰를 하긴 하지만 이 흐름을 거슬릴 수 없어서 아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미시시피니까요. In God we trust. 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 들어간다. 이제 누가 그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미국을 조정을 하는 것 같지만 큰 손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한 그 정책 입안자라든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나가지만요. 결국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여론이 주도를 하거든요. 연방 대법원도 법대로 판결하라 하지만 no way. 그 법대로 판결하라 하는 것이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고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론인 겁니다. 사람, 피플에 의해서 가는 이제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군 정보국이요. 이제 탈레반과 연관이 있는 전투사들에게 캐시를 주고 미군과 미국의 동맹군을 살해하도록 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구소련 때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제일 처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러니까 GRU가 군사 정보국이 직접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라고 트윗을 했죠. 가짜라고.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가 거기에다 대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1월 달부터 이미 이러한 일들이 정보국에서 다 수집이 돼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언론들이 전부 이 같은 보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엄밀히 안 따져도 러시아도 기술적으로 미국의 적이죠. 중국만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더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은 많습니다만 적이잖아요. 그 적군이 미군을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인지는 아직 누구누가 그런 일로 숨졌다 하는 것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군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건너가서 숨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았느냐면 미국 정보 당국이 잡힌 포로가 있잖아요.
그 포로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미국 그 스파이 당국과 사령관들이 해서 1월 달에 그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특별 대사가 있잖아요. 제르메이 칼리자드 특별 대사의 이름이 그런데, 이분은 직접 러시아에 공격을 해서 그것을 갚아줘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요, 이제 이때는 이미 존 볼튼은 떠났을 때예요.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그 러시아 관련 이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그 액션을 취해야지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서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는 데일리 브리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여기서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미군을 돈을 줘서 숨지게 했으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러시아에 우리는 어떤 보복을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의 그 불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불만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바마 행정부가 마지막에 뭔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감지되면서 이제 그 G7 정상회담, G7이 아니라 국제회의 같은 데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서 오바마가 직접 그 컴플레인을 하고, 대통령 대 대통령이 컴플레인을 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오바마가 후회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했어야지 됐다 하는 것이고, 경제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 한 일이 G7에 그 러시아를 포함시켜야지 된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유화적인 일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는 독일에서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2를 빼겠다. 그것도 독일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기관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군병원 미국 밖에 가장 크게 지어놓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이죠. 다 왜 독일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로부터 EU, 유럽연합이 어느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 공격하지 마. 공격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빼겠다고 하니까 9월 달에 군인들 돌아오게 한다고 선거 유세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게 러시아 좋은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러시아가 우리 미군을 살해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도 러시아 좋게만 했다. 이게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짜야. 다 가짜. 뉴욕타임스 페이크 뉴스잖아. 혹스야, 혹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도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조금 내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역시 그 조사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플래닛이라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24일, 6월 24일 특정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기에 갔었던 사람 가운데서 200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었던 사람은 전부 검사를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게 이 지금 그 웨스트 버지니아 당국의 얘기거든요.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